예, 그럼 지금부터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체 피해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부터인가요? 제가 직함을 바꿔서 대외적으로 집행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 우리가 좀 규모 있게 보이려고 했는데요. 하는 일은 똑같고요. 네, 집행위원장 이의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투쟁 경과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5일 이후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나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네. 어차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고 또 한번 들었는데 또 헷갈려서 똑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걸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한 수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투쟁 결의문을 제가 나눠드렸죠. 오늘 저희 모임은 결의대회지만 간단하지만 제가 내일 보도자료에는 오늘 마치 우리가 투쟁 결의대회 한 것처럼 그래서 나름 행사가 외부적으로 날려져서 우리가 열심히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수막은 회원 결의대회라고 이제 맞췄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예. 그게 또 우리 행사 하나하나가 또 다 투쟁이긴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12일 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13일 날 국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회원총회를 만들면서 물품구매 전단체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MBK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또 이틀 만에 현대카드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이 3월 21일 날 이날은 정말 저희가 잠깐 흥분했었죠. 그때 그렇죠? 왜냐하면 홈플러스에서 상거래 채권 인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바로 주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기대에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홈플러스가 말장난 쳤다는 걸 알고서 실망감이 더 컸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하고 간담회 하려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날. 그리고 25일 날 홈플러스 간담회에 갔더니 대표를 만나러 갔더니 그냥 간 게 아니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여러 채널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은 저희를 거부했죠. 그렇죠? 네. 거부했던 이유는 너희들은 우리 고객이 아니다. 너희들은 신용직권 고객이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당사자가 아니다. 신용직권 가서 얘기 들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쨌든 그날 행사가 함으로써 홈플러스에 일정하게 자극을 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제 삼았고 그 전에 우리가 17일날 저기 빠졌구나. 17일날 국회에서 증언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네, 증언대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사태 심각성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의원들도 많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회생법원 앞에 가서 우리가 또 탄원서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이게 유효한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탄원서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직권 대표에서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저쪽에 쌩까고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예.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랬고 4월 11일 날 예, 우리 김강일 한남도의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우리가 김강일, 김병준을 포함한 4명 그 외 기타 몇 명 같이 해서 검찰에 고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전체 방에 올려드린 고소장부터 읽어보셨나요? 예. 잘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경험과 우리 김 변호사님이 갖고 있던 경험으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그거 하느라고요. 그래서 예, 썼고 영흥교회 앞에 우리가 김강일 장로 규탄 피켓 시위를 오늘까지 세 번째 했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오늘도 하고 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고생하시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4월 7일 날
한남도에 김광희 자택 시위하는 날 제가 사실 그 김병주 집에 가서 그 전단지 붙였었거든요.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아가지고 그 옆에가 페루 대사관인데 페루 대사관에 막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한참 붙이고 있는데 그 기사가 오더니 아니 남의 집에서 이런 거 붙이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주 회장님 아닌데 여기 페루 집인데 왜 남이 붙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안합니다. 내가 뛰어가지고 또 보니까 옆에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집에 막 갖다 붙였는데요. 그 바람에 저희 그 같이 도와준 후배 기사님이 같이 지켜버린 거예요. 사진에 CCTV 가지고 그냥 벌금을 같이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병주 대문 앞에 가다 이렇게 전단 5장 붙였습니다. 정확하게 하죠. 5장도 예쁘게 잘 붙이려고 소리 안 나게 쫙 붙이고 그 후배님이 그 청테이프를 띄어서 붙이는데 이게 잘 안 뜯어져요. 그래서 옆에 띄어달라고 손 자꾸 붙으니까 그래서 그거 띄워주려고 왔다가 그 친구가 CCTV 지키는 바람에 같이 그냥 협박범으로 조사받아가지고 영상경찰서 같이 출근해서 출두해가지고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중앙지검에 갔었죠. 근데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김현장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대요. 와서 협박범 처벌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경찰서는 나름대로 또 자기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달라고 되나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제로 저희를 했다가 나중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잖아요. 요즘 사법기관도 이렇게 위에서 말한다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 사람들을 좀 만나서 협박을 하거나 무슨 문을 두드리거나 뭐 위약금을 가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붙이고 있기 때문에 협박 사건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서 5만 원짜리 스티커 하나 발부하니까 그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더 세게 해달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나 깜빡할게. 그래서 내가 문제 크게 일으킬게 그랬더니 그냥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스티커 2장 달고 왔고 후배랑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끝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자체가 김병주 MBK 회장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좀 망신도 당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 치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갖고 그 MBK 김현장이라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로펌을 이용해서 그 협박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났고요. 그리고 17일 날 우리가 MBK 피타 집회했고요. 그렇죠? 그 영흥교회 부활절 앞에 됐는데 이때는 좀 오늘도 하셨지만 사실 남의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광희 장로한 사람 때문에 전체 신자들한테 피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점잖게 피켓만 들고 있다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소통관 4월 22일 날 소통관 기자회견은 사실은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김남균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계속 그쪽에도 자료 협조를 하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거 각 의원실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교환하고요. 지금 제가 소통하는 의원실은 이인영 의원실, 김남균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그 다음에 민병도 의원실, 그 다음에 김현정 의원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강민구 의원님이나 윤한나 의원실 같은 경우도 사실 저하고 사모펀드 때는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강민구 의원실은 저희가 선거 전에 재작년이나 선거 전에 써먹으시라고 저희가 감사표 예쁘게 만들어서 프레카드하고 갖다 드렸었어요. 사진 찍자 바쁘시다고 사진은 나중에 알아서 찍으시라고. 그래서 선거 때 혹시라도 우리한테 받았다. 그래서 좋은 일 했다. 이용하시라고 우리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고마웠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셔서.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금익 의원님이 이쪽에 별로 적극적이 않으셔가지고 상당히 좀 섭섭한 면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하고는. 예. 그래서 그날 국회 청문회 좀 개최하라고 함께 해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리고 MBK 유리시에 있었죠. 그렇죠? 예. 도곡동 회의, 어제 도곡동 회의를 했고요. 어제 도곡동 회의한 거는 전체방에 올린 거는 다 보셨나요? 회의 결과? 네. 어제 저희가 좀 치열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단독으로 뭘 결정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한 거 아니면 제가 혼자 이제 활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의 체계를 갖춰서 이제는 조직적으로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만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래서 다음 결정은 또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회원들에게 알려드려서 가는 것이 우리가 민주적이고 다양성 있게 제대로 수정하게 잘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의영 위원장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한마디 그냥 할까요? 네, 일단 그러면 마지막에 그럼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늘 저희가 그 4,019억이에요, 그렇죠? 네, 4,019억을 피해봤는데 이거 외에도 CP하고 일반 전단체까지 합치면 그 6천억 정도 되는데 3월 5일부터 그렇죠?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 이제 26일, 27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직 만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억울하게 2월 25일 날 했던 게 아직 만기 안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건 빨리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 전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한 거였고 그래서 그동안 참 열심히 싸웠고 지금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론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싸워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갑작스럽게 2달 만에만 여러 가지 일을 막 벌이고 여러분과 함께 투쟁했지만 그래서 일정하게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MBK나 홈플러스가 요식이동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금감원이나 금감원장이나 아니면 금융위, 국회의원, 여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 피해자를 위해서 융단폭격을 가하고 도와주려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버티는 MBK 이런 채권 채무자가 있는 경우도 사실 처음이에요. 저렇게 버티는 것도 사실은. 웬만하면 지금쯤 손 들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철저하게 버티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지독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가 쓸 수 있는 전략을 다 썼겠지만 아직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현장에서 뛰지 않으면 저는 이거 돌파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사실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드시겠지만 여기 안 나오신 분들 동영상 제가 다 틀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2달 동안만 6월 가기 전까지만 대선과 맞물렸더라도 우리가 한번 힘차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볼 거라고 후회 남기는 것은 참 아쉬워요. 그래서 꼭 좀 우리가 아쉽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투쟁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우리 상품에 대한 얘기를 쭉 이 상품 구조는 다 아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현대카드를 통해서 신용증권이 SPC를 통해서 참가채권 계약을 맺고 이 참가채권 계약의 참가권을 가지고서 신용증권이 ABS 유동화 전단체를 발행해서 그 밑에 신용증권, 유진증권, DB증권, 현대차증권 이런 데다가 통해서 우리한테 판매했던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생법원에는 이 뒤에 뒷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채권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카드, 홈플러스 물품 구매카드 결제 채권, 구매카드 채권이라고 해서 현대카드가 우리 대신 채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현대카드 통해서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우리는 아예 유정 채권처럼 되어버렸다. 우리 황희서 본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짧게 한 20분만 설명하고 이제 질의응답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변호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회생결정 이후, 회생결정 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쭉 짧게 다 4가지, 5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변제 계획을 100%로 제출하는 경우. 홈플러스가 채권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 3일 정보 회계법인에서 이제 그들이 등록한 채권자, 그다음에 나름대로 추가로 등록이 누락된 사람은 채권자 직접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 다 된 다음에 3일 회계법인인가 여기서 자산 평가를 하지 언제. 홈플러스는 자기들 자산이 4조 7천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게 맞는지 법원에서 인정한 회계법인이 자산 평가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그다음에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부채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계속 기업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이 회사는 청산해야 된다. 청산 가치가 높다 해서 청산해라. 파산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마도 홈플러스는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얼마가 더. 그래서 쟤네들도 그래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연결되는 건 이제 변제계획을 100%로 세워서 제출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변제계획을 100% 세우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용증권, 유진증권, 뭐 현대차증권, 하나증권의 피해자들인데 이놈들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상품 자기 멋대로 사인하고 뭐 안전하다고 했다. 이런 각종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민망하고 제일 화가 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비들이고 은행 증권사일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거짓말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느끼기에는. 근데 그들한테 피해를 본 거잖아요. 직접 피해를 보죠. 사실 여기는 홈플러스 약간 먼 나라 이야기 같았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홈플러스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홈플러스가 변제 계획을 만약에 100%를 변제하겠다. 회생법에는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거든요. 최대 10년 동안 여러분 2억이면 2억을 10년 장기 분할 상환 100% 세우겠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 다른 사모펀드나 무슨 ELS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권의 단체 피해자들은 문제 터지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해가지고 불안전 판매에 달해서 사기적 부정거래든 아니면 착오에 대한 계약 취소든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이든 분쟁조정을 열어서 배상 책임률에 대해서 증권사나 은행 쪽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생법원에 홈플러스가 100%로 제출하면 그만저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손실이 없잖아요. 금감원 분쟁조정을 여는 이유는 손실이 확정되거나 손실이 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 자기 책임과 증권사나 은행의 그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어서 배상 책임을 분쟁조정 비율대로 손실률에 대해서 주라는 거거든요. 원금에서 한번 빼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100% 주겠다는 건요. 100% 주기 때문에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이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만 있으시죠. 저놈들이 나한테 사기쳤다. 그렇지만 홈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100% 주겠다는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홈플러스 100% 제출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LBO라 하잖아요. 차익 매수,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 펀드라 그러는데 차익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 샀잖아요. 5조 원인가를. 그렇죠? 이렇게 산 그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보니까 토이저스도 그렇고 웨이브스도 그렇고 대부분 보통 회사를 가도 미국에서 챕터 11이라는데 챕터 11번인데 이거 가더라도 보통 2, 3년 안에 결국 다 파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파산 안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도저히 지금도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회생계획을 100%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줄여주십시오 해서 70%나 이제 50%만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경영상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는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지 또 판단하겠지만 그때가 진짜 어려우면 변제를 법원인들 인가를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50% 예를 들어서 변제를 수정한 거를 인정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앉은 자리에서 50%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금감원에서 그럼 분쟁조정을 열 수 있게 되냐? 애초에 변제율로 100% 됐을 때 손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50% 변경한 이유는 뭐냐면 경영상 유익이지 불안전 판매이거나 은행 증권사의 불안전 판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50% 줄인 거는 그거는 경영상 유익이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 50% 줄인 손실이 우리가 본 게 그때 가서 증권사의 분쟁조정 불안전 판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금감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딜레마 하나 있고, 그렇죠? 만약에 2, 3년에 정말 파산한다 그러면 그때 정말로 파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저는 사실 극단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가서 금감원이 또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세울지는 저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홍콩 항생지수, ES 지수 그 문제점이 터졌을 때 은행권만 했는데도
설명했다시피 평균 30% 정도, 손실률의 30% 정도 돌려받았다 그죠. 근데 금감원은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은행 쪽의 고객들보다 증권사 고객들은 조금 더 수준이 높다, 이해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실제로요. 네. 제가 그 디스커버리 펀드 때 그랬거든요. 똑같은 돈을 줘도 증권사는 10% 무조건 더 빼고 줘요 항상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네. 조금 더 여기 증권사 전문가라죠 증권 투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래스고 저희도 증권사 가더라도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드는 겁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같이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회생법원의 변제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뭐 손실이 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분쟁 조정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손실이 확정되어야 분쟁 조정을 열 수가 있거든요. 원래 손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 옛날에 지금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청산이 안 됐거든요. 청산이 되어야 손실률이 발생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열 수 있는데 디스커버리는 6년이고요. 다른 뭐 이탈리아 스퀘어라든가 이런 펀드도 아직도 다 청산이 안 됐어요. 청산이 되어야 손실률이 발생하고 얼마인지 확인해서 하는데 그래서 디스커버리나 다른 사모펀드 때는 금감원이 어떻게 했냐면 대략 추정 손실을 따져보자. 추정해가지고 한 70% 손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쟁점을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는 더군다나 변제 계획도 안 올라왔고 손실이 몇 프로인지도 확인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 조정을 아직 열 수도 없고 저거에 따라서 열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 거는 김병주나 MBK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깔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병주, 김경민이가 사기죄 처벌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럼 우리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검찰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구속이 됐다. 만약에 압수수색했는데 구속해가지고 출입금 정지되고 구속되는 순간에 구속되려고 하면 조금 머리 굴리겠죠. 저렇게 완강하던 김광일도 김병주도 만약에 구속이 되는 순간에 답답해서 못 버티거든요.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돌아가니까 뭔가 구속되기 전이라도 구속된 후라도 뭔가 피해자와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사죄 출연을 하던 타협을 하던 뭔가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사기죄 처벌 받더라도 받기 직전에라도 아마 본인이 사기죄 처벌 경감을 받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뭔가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방식이 아니라면 이 방식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자료 검토하면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라 저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졌는데 모르죠. 또 법원의 판단과 저희의 판단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구속 처벌은 가장 빠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 전후라도 사실 출연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영증권이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MBK가 김병주 회장이 이게 김병주 회장이 다 골라고 키울 거거든요. 했을 때 우리 채권 사가라. 어떻게 사갈 거냐? 지난번에 DIP라고 600억 원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외부에서 기금 출연해요. 사모펀드잖아요. MBK 사모펀드거든요. 그 펀드잖아요. 똑같이 펀드 하나 만들어서 기금 출연해라. 그 불안전 판매 책임 있다면서 증권사에 그렇죠? 증권사들하고 협의해서 증권사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도 책임만큼 비율을 내고 홈플러스도 내고 김병주도 니들 잘못했으니까는 회장도 출연해서 펀드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 사가라.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이게 깔끔하다 이렇게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그래서 검토해보자. 실제로 이렇게 역으로 제안했는데 어디 증권사가 제안했는데 홈플러스가 거절했다. 이런 점에 거절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증권사가 그런 제안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현명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금감원에서 100% 채권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다 돌려줘라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분쟁조정 결정문으로. 근데 피해자들은 당연히 오케이가 받겠죠. 그렇죠? 원금만이라도 받은지 이자는 받아도. 근데 그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NH 투자증권이 3,400억인가요? 4,300억인가 그랬고 헤리티지는 3,800억인가 그랬는데 헤리티지 신한금투에서 지금 신한증권이 안 받았어요. 하나은행인가 몇 개를 받았는데 신한금투에서 안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옵티머스 펀드에는 100% 물어주라 했더니 우리 못 받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피해자들 채권을 직접 사겠습니다. 원금에. 거꾸로 산 적이 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그냥 금감원 분쟁조정 비율을 주게 되면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수탁사인 하나은행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가 다 물어주면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구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발휘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다 줘버리고 피해자 100% 다 줘버리고 채권 사오고 우리가 직접 구상하겠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자기 판단에 그렇게 했거든요. 신한금투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리티지 100%할 때 돈을 준 게 아니라 채권을 다 사버렸어 자기들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가라. 너희들 잘못해서 우리 피해본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주장해 만한 것이다. 근데 우선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거 MBK 사제 추전을 지금 전체에다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많은 납품업체, 입점업체, 노동자도 있고 하지만 홈플러스가 정상화되어야 사실은 모든 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제의 계획을 안 해. 그러려면 지금 상태는 안 된다. 사제추는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려면 우리가 같이 힘차게 싸우고 투쟁하고 해서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채권 인수 방식을 우리가 주장해야지. 만약에 이것만 딱 주장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보는 이기적인 단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언론에서도 저 사람들은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그러면 네, 저희한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명분을 갖고 가려면 이거를 주장하려면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싸우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내일 국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안질을 마지막 현안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까지도 각 의원실마다 뭘 물어봤으면 좋겠냐, 우리한테 전단체는 뭘 물어보면 좋을까 막 물어보는데 사실 딱히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식 의원실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고 현재 계획 100%가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다 알더라고요. 보좌관들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벌써 저보다 먼저 뻔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만나봤고 이쪽 회사들 다 만나봤고 시행증권을 다 왔다 가게 하고 그러면 다 와야 되니까 금감원도 왔다 가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김남국 의원실에서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한번 김남국 의원님 변호사님이시니까 한번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법리에서 한번 검토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그래서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그 보좌관이나 얘기했는데 보좌관이 한번 더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지휘할지 안 할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청문회 하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에 가서 그 마트 노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 납품업체들 다 간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저보다요. 사람 자르고 있고 돈 안 주고 있고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피해 볼 사람인 건 다 알아요. 그 보좌관들도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유동화 전단체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내일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중요하다.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면 김병지 와서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하나하나는 사실 재판장에 가서 증거자료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다. 근데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일 국회 국민의힘이 앞에서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목적은 뭐냐면 청문회 개최 빨리 개최해달라. 사죄 출연을 해라. 김병주가 이전에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1조 원의 사죄 출연하겠다. 그래서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약속 아직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자. 그래서 같이 전단체도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계신 분들이 물론 그 맡은 노동조합에서 별로 이렇게 탓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강민구 의원도 그래서 그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건 핑계고요. 강민구 의원이 그 청문회 개최를 그 거부했던 이유는 뜸을 들이고 뒤로 미루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조사도 안 끝났고 수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자료도 없는데 무슨 청문회냐. 그럼 충분하게 조사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청문회 듣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은 틀린 건 뭐냐면 이제 5월달 대선 오늘 민주당 그 후보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부터 아마 쫙 선거 분위기 갈 겁니다. 그렇죠? 국민이 나고 그러면 5월달은 내내 선거 분위기 가는데 그러면 5월달에 변제계획 들어오고 다 6월 13일 변제계획 들어오고 나면 선거 끝나면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청문회는 반쪽짜리 청문회 되거나 의미가 없어요. 변제계획 들어가기 전에 뭔가 사제 출연하고 뭔가 한번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변제계획 회생계획 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청문회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제계획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기죄 처벌받는 거 말고는 받는 게 없는데 이걸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이거 이전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건데 강민구 의원은 그거를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강민구 의원님만 마음 바꾸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좀 바꿔주십사. 내일 청원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일부 여기 회원님 중에도 뭐 마트 농자 같이 하는 걸 막 저기 반대하실 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계인들이 지금 집을 침범하려고 쳐들어오는데 중국놈 일본놈 다 싫어도 외계인이라고 싸울 때는 다 우리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나서 나중에 또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반통노동자 입점업체는 그들도 우리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저희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내보자.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하는데 제가 가서 국민의힘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한 2, 3분이라도 떠들어서 다 같은 목소리로 국민들이 지켜보다가 기자들이 찍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투쟁은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필드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요. 아까 여기 영원교회도 가서 들으셨지만 다 알아요.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 제가 아무리 주옥거리고 큰 소리치고 막 죽여있듯이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요. 상대방은요. 이제부터 자극을 안 받습니다. 네. 실제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해자인 당사자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셔야 제가 뒤에서 마이크 막고 떠들어도 그 힘을 갖을 수 있는데 저 혼자 떠드는 거는 이제는 영향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점잖게 계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웃음 걸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한번 나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말자.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인정승천 지일동기라는 말인데 최근담에 나온 얘기인데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 저 안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요? 하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정승천 지일동기가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이길 수 있고 인정승천 지일동기는 타고난 기질도 뜻을 하나로 보면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정승천 지일동기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있는 모든 절망적인 분위기를 싹 뜯어 고쳐버리고 뒤집어 엎어서 우리도 찾아가자. 그렇죠? 좀 속된 말로 개같이 더럽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갖고 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머지 한 두 달 안에는 우리가 한번 힘차게 한번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진정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시는 동안은 제가 뒤로 안 빼고요. 제 몸을 받쳐서라도 여러분을 함께 싸워서 금방 해드릴게요. 해줄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쳐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질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 그다음에 우리의 방향성이라든가 뭐 궁금한 것들이라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소통하고 우리가 좀 친하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물어보거나 하시고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경험담 이야기를 그러실래요? 네. 나와서 하시죠. 네. 사실면 똑같은 사실요?
녹화 중단해서. 녹화했나요? 잠깐만요.